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 손흥민TV입니다. 여러분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의도적으로 라인을 넘어 오프사이드 위치로 들어간 모습이 보이시나요? 반면 다른 토트넘 선수들은 분명 라인을 지키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전문가들은 오히려 손흥민의 움직임이 한 차원 더 높은 플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대체 어떻게 오프사이드 위치가 고차원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경기 전 손흥민을 무시하듯 말하던 제이미 레드냅에 대한 여론이 경기가 끝난 뒤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선 손흥민의 움직임 분석, 그리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바탕으로 오프사이드 차 무기가 될 수 있는 월드클래스 침투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고차원 전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혹평하던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제이미 레드냅이죠. 팬들은 레드냅 두고 해설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냥 잘생긴 게 전부라는 등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인 해리 레드냅이 토트넘에서 잘린 게 아직도 억울해서 저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마이클 원이나 앨런 시어러 같은 레전드 공격수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손흥민을 의심한 적이 없었으며 지난 경기 역시 손흥민의 움직임이 단순한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공격 전술의 정수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렇다면 손흥민의 이 장면은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걸까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메뉴 수비진 6명이 박스 근처를 빽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 수비를 뚫으려면 정교한 움직임이 필수인데 손흥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손흥민은 메디슨의 패스를 건네고 곧바로 빠른 속도로 침투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티스텔과 루카스 베리바 운수비 라인을 지키며 신중하게 움직이지만 손흥민은 라인을 살짝 넘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결국 메디슨의 패스는 오프사이드가 아닌 마티스텔에 향했고 텔은 가슴 트래핑 후 직접 슈팅을 시도합니다. 공은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이 공격은 그대로 종료되었는데요. 이를 본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거나 오프사이드 라인 조직 있는데 득점을 어찌하냐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이 라인도 못 볼 만큼 실수한 걸까요? 당연히 축구 전문가들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을 두고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플레이라고 극찬했는데 마이클 오원에 따르면 손흥민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수비 라인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간다면 그 배후의 공간이 열려 다른 공격수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비가 손흥민을 무시한다면 손흥민은 타이밍을 잡아온 사이드로 복구하면서 공을 받을 기회를 노릴 수 있죠. 이렇듯 라인을 살짝 넘는 침투는 경험 많은 공격수들이 수비에 미묘한 딜레마를 던지기 위해 자주 쓰는 전술적인 플레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수비 시선산인데 메뉴 수비는 손흥민을 보고 오프사이드 판단에 크게 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다시 온사이드로 돌아와 공을 받으러 움직일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딜레마 때문에 공을 가진 마티스를 압박하던 수비가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을 놓치는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클루셉스키 마크해야 했던 맥과이어가 텔을 신경 쓰느라 클루셉스키를 가만히 놔두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손흥민의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원의 분석이죠. 결국 라인을 넘나드는 손흥민의 플레이 덕분에 팀 전체 공격 전술이 더 다양해지고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오프사이드해서 실수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결론인데 함께 있던 베르바토프 역시 원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나도 리바운드나 굴절 혹은 뒤로 돌아서는 패스 등 다양한 두 번째 상황에서
오프사이드에서 벗어나 다시 공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손흥민처럼 마무리 능력이 탁월한 공격수라면 언제든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서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침투는 공간 창출과 수비 시선 분산을 노린 의도적인 디코이 역할이었고 세컨드 플레이까지 고려한 고차원 전술이었다는 게 베르바토프의 평가입니다. 베르바토프는 이어서 마티스의 슈팅 기대 득점값이 0.1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각도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슈팅하는 손흥민의 디코이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훨씬 나은 공격 전개가 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손흥민이 일부러 라인을 넘어 수비를 흔들어 두는 순간 레드냅은 분명 패스라는 선택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다면 매우 수비진은 더 복잡한 상황에 몰리고 결과적으로 득점 기회가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슈팅만 고집함으로써 손흥민이 열어둔 다양한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게 베르바토프의 평가였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득점왕 출신 공격수인 손흥민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을 리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후속 전술의 기회를 토트넘 선수들이 놓쳤다는 게 공통된 아쉬움이었다고 합니다. 앨런 시어러는 여기에 조금 다른 각도를 덧붙였습니다. 시어러는 고전적인 9번 스트라이커 출신답게 골문 앞에서의 포지셔닝과 타이밍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침투는 단순히 수비 라인을 교환하는 디코이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간과 타이밍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공격 설계였다네요. 시어러가 지적한 핵심은 손흥민이 라인을 넘는 순간 맨유 수비들이 잠시라도 그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다른 공격수가 박스 안쪽으로 한 발 더 들어가거나 침투 패스가 연결될 경우 손흥민이 온사이드로 복구하면서 간단한 한두 번의 패스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시어러의 관점은 손흥민은 혼자서 이미 공간 창출과 타이밍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위 동료들이 이를 얼마나 공격 설계에 활용해 주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러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득점왕다운 고급 전술이지만 그걸 함께 써줄 동료들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손흥민은 무려 4번의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모두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결국 토트넘 동료들의 결정력 부족을 드러낸 셈인데요. 그래서 시어러는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회를 동료들이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던 것이죠. 마이클 오원과 베르바토프, 그리고 앨런 시어러가 이들은 모두 손흥민의 플레이가 고급 전술에 가깝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토트넘 출신인 레드냅이나 오하라는 손흥민을 의심하고 거듭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대체 왜 이들은 다른 전문가들과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손흥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레전드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레드냅, 오하라는 토트넘 출신이지만 선수 시절 커리어보다는 미디어 발언으로 더 주목받아온 인물들이죠. 이렇게 보면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레전드 출신들은 직접 정상급 무대를 경험한 만큼 손흥민의 움직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침투는 과연 고차원 전술일까요? 아니면 과대평가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